그네를 타는 다리. 휘파람은 왜 멀리까지 들릴까요? 저 구름은 왜 나를 기다리나요? 알려줘요, 할아버지. 알려줘요, 할아버지. 알려줘요, 알름의 전나무여. 세계 명작 극장 시간에 방영된 만화 영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하이디는 이 노래를 배경으로 그네를 탄다.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해맑게 노래를 부르며 힘차게 그네를 탄다. 그네 줄의 길이, 공중에 몸이 흔들릴 때의 최대 각도, 그네를 탄 하이디의 몸무게. 당시의 만화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면 하이디가 탄 그네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km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속도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6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충격을 받는다. 위험해, 하이디. 어떻게 그렇게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알려줘요, 할아버지.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 심술궂게 가사를 변형시켜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구라사키 미노리를 덮친 충격은 시속 몇 킬로미터의 충격이었을까? 구라사키 미노리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다. 바로 옆에서 그네를 타던 미노리의 반친구 시노즈카 가오리는 흔들리는 그네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앉았다 섰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그네를 타는 미노리의 다리. 점점 빨라지는 속도. 하늘 높이 춤추는 그네와 쇠사슬. 그러다가 속도를 내는데 실증이 난 미노리는 결국 다리를 움직이지 않겠지.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 그네 안장에 앉아서 발을 땅바닥에 끌 것이다.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게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미노리는 속도를 점점 더 올렸고 그 순간 그네가 앞으로 출렁거렸다. 그리고 미노리의 몸이 그네 안장에서 붕 떠올랐다. 가오리가 사태를 인식한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그네가 갑자기 속도를 잃고 돌아왔을 때였다. 그와 동시에 안전을 위해 설계된 그네 울타리 너머로 쿵 하고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빠진 것처럼 가벼워진 그네가 옆에서 계속 흔들렸다. 미노리! 추락한 미노리는 땅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온 몸을, 특히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내동댕이 쳐진 오른쪽 팔은 보통은 구부릴 수 없는 바깥쪽으로 완전히 뒤틀렸다.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린 채 떨어진 왼팔은 손등이 땅바닥에 부딪히며 손목이 부러져 버렸다. 마찰된 다리와 팔의 살갗에서 피가 서서히 배어나왔다. 얼굴이 바닥을 향해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뺨에 모래가 묻어 있다. 그걸 확인한 순간 얼굴 밑에 땅바닥에 검붉은 얼룩이 퍼지기 시작했다. 운동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담임과 양호 선생님이 미노리를 바로 일으켰지만 그때는 이미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되고 하룻밤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미노리는 숨을 거두었다. 불행한 사고, 소녀의 목숨을 빼앗은 비극, 학교 측의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의 문제. 이 사고는 그 후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있던 그네는 2개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페인트 칠을 한 지 얼마 안 된 빨간 철 기둥과 울타리만 남았다. 주변에 자욱한 니스와 페인트 냄새. 보기엔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만졌다가는 페인트 칠이 벗겨질 것만 같다. TV에서 말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바로 3반의 미노리라니. 5학년 1반의 마스다 아카네는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미노리와는 같은 유치원에 다녔지만 초등학교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고 활동하는 클럽도 모두 달랐다. 유치원에 다닐 때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얘기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TV에서 교정의 피를 비추었다. 흙 위에 생긴 작고 검은 얼룩. 피는 빨간색일 텐데 브라운관 너머로 보이는 것은 검은색이나 갈색처럼 보였다. 땅바닥에 흡수되면 피는 그런 색으로 변하는 걸까? 선생님들이 사고가 난 운동장 근방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다. 나중에 모래밭에서 새 흙을 옮겨 부어서 현장을 정리했다고 들었다. 이제는 얼룩이 보이지 않을 텐데 TV에서는 아직 그걸 보여주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 미노리가 죽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카네와 늘 학교에 함께 가는 기리에는 미노리와 같은 3반이다.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기리에와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자연스럽게 미노리와 그네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공원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네를 다 치워버렸어. 고개를 숙이는 기리에 지금 3반에 있는 미노리의 책상 위에는 꽃이 담긴 꽃병이 놓여 있다. 미노리는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 아카네가 똑똑히 기억하는 유치원 때부터 그랬다. 누구랑 언제 뭘 하면서 놀았는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TV 만화 영화나 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했다. 공부도 아주 잘해서 특별히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시험은 늘 만점이었다. 자유연구, 감상문, 공작이나 그림, 뭐든지 남들보다 잘해서 항상 1등이었다. 하지만 그것과 대조적으로 운동신경은 좋지 않았다. 운동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안쓰러울 정도였다. 배구를 할 때 공이 자기 쪽으로 오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농구할 때는 공을 패스해 주어도 당황해서 공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가 공을 아무데나 내던지거나 반대팀에 빼앗기곤 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졌어. 울상을 지으며 팀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마 작년 가을 체육대회였을 것이다. 새카맣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 작년까지 미노리는 단정하게 빗질한 머리를 늘 고무줄 하나로 묶고 다녔다. 머리에 액세서리 하나 단 적이 없고 고무줄도 검은색이나 갈색처럼 수수한 색깔이었다. 멋을 전혀 내지 않아서 안타까울 정도였다. 미노리는 머리가 길어서인지 그 무렵부터 약간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있었다. 늘 하나로 묶고 다니던 머리를 올 들어서는 풀어서 늘어뜨리고 머리띠와 화려한 핀으로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3반 앞 복도에서 미노리를 발견하고 놀란 적도 있다. 그 아이는 까르르르 웃고 있었다. 친구와 즐거운 듯이. 자신이 즐겁다는 걸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크고 높은 목소리로 까르르 웃고 있었던 것이다. 가오리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어깨를 두드리던 그때의 미노리는 아카네가 이전에 알던 미노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미노리의 반친구 기리에의 이야기. 반에서 인기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운동신경이 좋고 예뻐야 돼요. 머리가 좋은 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저도 운동 만능과 공부 천재 중 둘 중에 하나만 고르려면 고민이야 되겠지만 역시 운동 잘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꺼내는 기리에는 같은 반 친구이기는 하지만 미노리와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충격을 받아 침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노리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열린 전체 조회 때는 예전과 다름없이 제잘거렸다. 민호리는 반에서 제일 머리가 좋았지만 조용하게 지냈어요. 작년까지는 눈에 거의 띄지 않았고 짝을 정할 때도 가장 늦게까지 남는 편이었죠.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기리애가 말하는 인기 있는 아이란 운동을 잘하는 아이, 학급 회의를 주도하는 임원, 유머러스하고 익살스러운 개구쟁이처럼 눈에 잘 띄는 아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이제 가오리랑 절친이 됐고 유리랑 다이스케랑 함께 다닐 때도 많아졌어요. 어쩐지 절친이라는 단어가 요새 학교에서 유행이다. 같은 반 아이들은 그저 친구일 뿐이지만 특별한 단 한 명에게는 절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누군가가 맨 처음 그 단어를 사용하자 다들 너도 나도 자신의 절친을 정했다. 민우리의 절친인 가오리는 화려하게 생긴 아이로 눈이 크고 얼굴이 작다. 소지품도 모두 화려하고 예쁜 것들 뿐이다. 운동신경도 좋아서 체육대회가 열렸을 때 주장을 맡기도 했다. 가오리가 속한 그룹 애들이랑 친해져서 정말 기뻤는지 자랑을 하더라고. 그 안에서도 중심적인 인물이 됐어. 민호리가 나한테 반 애들을 잘 나가는 쪽과 못 나가는 쪽으로 나눈다면 난 못 나가는 쪽은 아니지? 하고 물어본 적도 있어. 잘 나가는 쪽과 못 나가는 쪽. 어쩐지 판단 기준을 알 것 같다.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와 기리애한테 그걸 확인한 의미까지도. 가오리랑 친해지기 전에는 사카다 미와 걔하고 절친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사카다는 가오리랑 미노리한테 따돌림을 당해서 올해 초에 펑펑 울기도 했잖아. 작년까지 미노리의 절친이었던 사카다 미와의 이야기. 사카다는 미노리와 유치원 때부터 사이가 좋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도 쭉 같은 반이었고 늘 붙어 다녔다. 미노리랑은 집도 가깝고 엄마들끼리 친해서 늘 함께 놀았어. 하지만 5학년이 된 다음에는 노는 그룹이 달라졌어. 미노리가 가오리랑 사이가 좋아진 뒤부터 집에도 따로 갔어. 작년에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는데. 사카다는 지쳐 보였다. 원래도 활달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미노리가 없어지고 난 후에는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얼굴이 창백하고 늘 쓰고 다니는 검은테 안경 너머의 눈은 충혈로 새빨간 데다 퉁퉁 부어있기까지 했다. 미노리를 가오리한테 빼앗겼어.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 전까지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미노리가 반에서 인기 많은 아이들과 가까워졌다. 사카다가 집에 함께 가자고 해도 가오리랑 놀다 갈 거야 라며 거절했다. 쉬는 시간에도 언제나 가오리와 함께 있었다.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나면 어느새 교실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공작실이나 체육관 창고처럼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놀이를 하는 것 같았어. 뭘 하면서 노는지 물어보아도 별거 아니래. 가오리랑 그 친구들이 비밀이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미노리를 입단속하는 것도 봤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도 하고. 자신을 따돌렸다는 사실에 사카다는 상당히 분노한 것 같았다. 입술을 뾰루퉁하게 내밀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바로 소문이 퍼져서 알게 됐어. 그 애들은 분신사바 놀이를 한 거였어. 10엔짜리 동전을 굴리는 데 쓰는 종이, 그 왜 자음과 모음을 적어놓은 종이 있잖아. 수업 시간에 다이스케가 노트 밑에 숨기고 글자를 쓰는 걸 내가 봤거든. 두꺼운 안경 렌즈 너머로 피곤해 보이는 빨간 눈이 언짢은 듯이 일그러졌다. 그 무렵 미노리와 자주 놀던
이시다 다이스케의 이야기. 아니야, 그건 분신사바가 아니라 큐피드 놀이야. 분신사바는 나쁜 유령을 부르지만 큐피드는 사악하지 않은 착한 유령이야. 애들끼리 모여서 문자와 숫자가 적힌 문자판 가운데 기둥문을 그린다. 10엔짜리 동전을 거기 올려놓고 동전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그러고는 유령을 불러낸다.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0엔짜리 동전이 글자 위를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분신사바다. 아니, 그건 아니야. 다이스케가 실제로 사용했다는 문자판을 보여주며 이제 알겠어? 라며 쳐다보았다. 가운데 그린 건 기둥문이 아니라 하트야. 분신사바는 위험해서 금지한 학교도 있잖아. 저주에 걸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문자판이 없는데 손이 멋대로 움직이기도 한대. 하지만 큐피드 놀이에서는 착한 영혼만 찾아오니까 저주받을 일이 없어서 안전해.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많아. 큐피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줘. 왜 연애의 신인지 알겠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에 누가 했더라? 가을인지 율인지 하여간 그 둘 중에 언니 하나가 중학생인데 그 언니한테 들었다고 했어. 걔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누굴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면서 같이 해보자고 하기에 재밌을 것 같아서 나도 낀 거야. 처음엔 몇 번을 해도 찾아오지 않았어. 큐피드님, 큐피드님, 어서 오세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10엔짜리 동전. 이상하네? 다시 해보자. 어깨에 힘을 빼고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가오리가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서 반 애들 중에 가장 영감이 강한 애를 찾아서 해보자고 했어. 그래, 가오리는... 다이스케가 말끝을 흐렸다. 가오리가 일발에 도도와 사귄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보다. 둘은 어릴 적부터 친했고 가오리는 유치원 때부터 도도를 티나게 짝사랑했다. 올 들어서 결국 가오리가 고백을 했고 가오리의 고백을 도도가 받아들였다. 우리 나이에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어쩐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 같아서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렇긴 해도 둘은 함께 집에 가고 일요일에는 영화를 보기도 했다. 실제로 목격한 애들도 있고 소문도 그렇게 돌았다. 도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미노리는 고지식하고 약간 음울하잖아. 유리는 까불거리면서 그래 미노리, 그 애는 어쩐지 영감이 강할 것 같아 하고 말했어. 당시 유리의 말투를 흉내냈다. 웃음을 참으며 말하는 다이스케의 목소리가 어쩐지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아 하고 한숨을 내쉬고 어색하고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게 놀랍게도 적중했어. 10엔짜리 동전이 조금씩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큐피드님이 온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매일 미노리를 불렀어. 영감이나 식스센스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늘 그 다음부턴 미노리한테 부탁했어. 도도와 사귀고 싶은데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가오리가 묻는다. 빙글빙글 도는 동전. 예스와 노의 한가운데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다가 마음을 정했는지 한 곳으로 움직인다. 예스, 예스, 예스. 가오리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쑥 내밀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언제쯤 고백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문자판 위를
10엔짜리 동전이 굴러간다. 지읒, 이, 기역, 으, 미음, 비읍, 아, 리을, 오, 치, 금, 바, 로. 도도랑 잘 돼서 가오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미노리는 절친이고 아는 게 많아서 재밌다면서 짝을 바꿀 때 옆자리에 앉으라고까지 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다이스케가 툭 내뱉듯이 말했다. 꼭 큐피드 얘기가 아니라도 미노리랑 말하면 재밌거든. 나는 미노리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했었어. 큐피드 놀이에 미노리를 끌어들인 나가사와 유리의 고백. 미노리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열린 전체 조회 시간에 유리는 3반 여자아이들한테 둘러싸여서 대성통곡했다. 평소에는 가오리 그리고 미노리와 셋이서 함께 다녔는데 미노리가 사고를 당할 때 옆에 있었던 가오리도 충격을 받아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미노리는 저주에 걸린 거야. 유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어. 미노리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 어쩌면 좋나? 너무 무섭다. 오늘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부주의 때문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리는 엉엉 울었다. 미노리는 큐피드님을 화나게 해서 죽은 거야. 정말이야. 미노리는 저주를 받은 거라니까. 미노리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6학년 타나카 히사시의 증언. 엄청난 가속도였어. 난 그저 온 힘을 다해 그네를 탄다고만 생각했었지. 사고 당시 반 친구들과 그네 옆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잠시 경기를 중단하고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나도 4학년 때까지는 그 그네를 자주 탔거든. 둘이 탈 때 한 명은 앉고 다른 한 명은 그 뒤에 타는 식으로 말이야. 있는 힘껏 발을 구르면 얼마나 짜릿한데. 위로 높이 올라가면 덜컹하고 흔들리면서 몸이 붕 떠.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무서우면서도 스릴이 넘쳐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것도 다 요령이 필요하단 말이야. 반에서 제대로 탈 수 있는 애들은 2~3명 정도밖에 안 돼. 6학년 중에서는 나랑 다케우치 정도다 라고 덧붙였다. 요령?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한계 이를 때까지 무조건 계속 발을 굴러야 돼. 다들 중간에 무서워서 포기하지만 나랑 다케우치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 앉아서 타는 녀석도 기분이 좋아서 3, 4학년 때는 자기가 뒤에서 타고 싶다고 쉬는 시간이랑 방과 후에 어찌나 조르던지. 우리는 하면 안 봐주니까. 자랑스럽다는 듯이 웃는다. 사고가 있던 날 미노리의 그네에 대해서는 정말 높았는데 라고 알려주었다. 저학년 때는 둘이서는 엄두도 못 내고 혼자, 그것도 앉아서 종종 담력 테스트를 했는데 오랜만에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한계 이를 때까지 계속 타다가 공중에서 붕 뛰어내리는 거 말이야. 누가 제일 멀리 착지하는지 경쟁하는 거.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신발 멀리 던지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남자아이들은 신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날려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남자아이라도 미노리처럼 울타리 너머까지 날아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속도가 붙으면 나는 걸 포기해야지. 최고 속도를 올렸으니까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 속도를 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광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듯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쿵 하는 느낌이 든 거야. 야구에서 공을 치고 난 뒤 남은 힘 때문에 배트를 허공에 휘두르는 것처럼 말이야. 몸이 그대로 붕 떠서 앞으로 날아갔어. 당시의 민호리는 앉은 자세여서 그랬던 것 같다. 그 직전에는 선체로 탔는데 떨어질 땐 분명히 앉아 있었어. 엉덩이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걸. 민호리가 추락하는 모습을 함께 목격한 다케우치 스토무의 증언. 히사시가 그렇게 말해도 힘이 들어가서 멀리 날아간 느낌은 아니었어. 좀 더 가벼운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등을 확 떠밀린 것처럼 보였어. 힘차게 그네를 타긴 했지만 어린애가 그네를 탈 때 어른들이 뒤에서 등을 밀어주기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등을 떠밀린 것처럼 느껴졌거든. 뭐? 유령의 소문? 그게 뭔데? 민호리가 유령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나가사와 유리의 이야기. 선생님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유리는 선생님이랑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혼난 것 같다. 전에는 쾌활한 수다쟁이였지만 지금은 과묵해졌다. 그 큐피드 놀이도 결국은 분신사바랑 마찬가지래. 언니 친구가 그랬어. 그 놀이를 할 때 찾아오는 건 부유령인데 그게 좋은 영일 때도 있고 나쁜 영일 때도 있으니까 사실은 위험하지. 뭐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부유령, 지방령, 수호령. 유리가 유령의 종류에 대해서 툭툭 내뱉듯이 설명했다. 사실은 유리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민호리가 큐피드 놀이를 할 때 부른 영혼은 좋지 않은 영혼이었다는 얘기 같다. 갈색 곱슬머리를 핀으로 단정하게 묶은 유리의 눈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치와와처럼 촉촉하다. 큐피드 놀이를 할 때마다 늘 다른 영혼이 찾아오지만 민호리가 죽기 전날에 했던 큐피드 놀이에서는 영혼이 돌아가질 않고 버티더라고. 이 놀이에는 규칙이 있어. 영혼이 돌아갈 때는 반드시 큐피드님 고맙습니다. 이제 떠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예스 쪽으로 10엔짜리 동전이 갔다가 한가운데에 하트로 돌아오는 거야. 입술을 깨문 채 눈에는 눈물을 글썽거리던 유리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민호리는 그날따라 좀 이상했어. 끝날 때까지 절대로 10엔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된다면서 평소에 그렇게 조심했는데 마지막에 큐피드를 돌려보낼 때가 되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이제 싫어.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외쳤던 것 같아. 다들 놀랐지. 근데 민호리가 갑자기 동전에서 손을 뗐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 민호리는 그때 저주를 받은 거야. 민호리가 울음을 그친 다음에 우리가 왜 손을 뗐냐, 그리고 대체 왜 우냐 하고 물어도 민호리는 몰라, 모른다고 하기만 했어. 우리도 무섭고 혼란스러워서 이대로 있다간 저주를 받겠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했는데 민호리는 거기에 끼려고도 하지 않았어. 아까 왔던 큐피드를 어떻게든 불러내서 사과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10엔짜리 동전은 결국 움직이지 않았어.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불러낼 때는 어서 오세요. 돌아갈 때는 이제 떠나주세요. 큐피드 놀이에는 시작과 끝에 관한 규칙이 있다고 했다. 놀이에 사용한 10엔짜리는 그날 안으로 가까운 신사에 가서 세전으로 써야 돼. 민호리랑 가오리가 집에 가는 길에 신사가 있어서 평소엔 둘이서 늘 거기에 들렀거든. 근데 그날은 가오리가 도도랑 함께 집에 가기로 약속해서 민호리 혼자.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유리는 그 점에 관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학원도 가야 했고 집 방향도 달랐는걸.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노리가 큐피드 놀이를 하다가 울면서 동전에서 손을 뗀 건 그때 왔던 영혼 때문이라고 생각해. 미노리는 그때 정말 이상했어. 그때 이미 저주를 받은 것 같아. 무서워. 하고 중얼거렸다. 그네에서 미노리를 민 건 유령이야, 유령. 보통 그네에서 잘 안 떨어지잖아? 미노리가 불쌍해. 놀이에 끼워주지 말 걸 그랬어. 미노리가 영감이 강할 것 같다며 우리가 끼워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또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같이 놀았던 이시다 다이스케의 이야기. 미노리는 큐피드 놀이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 유령의 종류에 대해서도 미노리가 설명해줬고, 우리는 미노리의 얘기를 듣는 게 재밌었고, 우리 그룹에서 미노리는 이미 중요 인물이 됐어. 유리랑 가오리도 큐피드가 하는 말은 뭐든 잘 들으니까 큐피드를 불러낼 수 있는 미노리가 리더였던 거야. 하긴 우리 그룹이라고 해봤자 이미 해산됐지만. 다이스케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듯이 침묵에 잠겼다. 잠시 후 겸연쩍은 듯이 이거 절대로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특히 선생님이나 엄마나 어른들한테 말이야. 라고 몇 번씩 당부하고는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은 유리가 얼마 전에 그만두자고 말한 적이 있어. 큐피드는 재밌고 뭐든 알려주니까 좋지만 가오리가 도도랑 사귀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가오리가 슬슬 시큰둥해져야 될 텐데 라면서 말이야. 그 두 사람은 절친이었다. 다이스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사실은 가오리를 미노리한테 빼앗긴 게 싫었나 봐. 다른 애들한테도 다음엔 큐피드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있어. 다이스케의 미간에 살짝 주름이 졌다. 그러더니 유치하기는 이라고 툭 내뱉었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귀찮은 눈치다. 난 말렸어. 그런 질문을 해봤자 좋을 게 뭐 있냐고. 그리고 큐피드 놀이를 그만둬도 미노리가 계속 우리 그룹에 남아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어. 근데 유리는 내 말에 화가 났나 봐. 막 정색을 하더라고. 다이스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미노리가 죽기 전날 유리가 큐피드한테 물었어. 큐피드님, 유령은 있나요? 하고 말이야. 장난치듯이 웃으며 물은 거야. 근데 큐피드 자체가 이미 유령이니까 당연히 있겠지.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가오리도 놀랐고 나도 놀랐고 미노리도 놀랐어. 큐피드는 물론 예스라고 대답했지만 유리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라면서 몇 번씩이나 장난을 쳤어. 그때 큐피드는 화가 났는지 시간이 흘러도 돌아가지를 않았어. 다이스케가 또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너 정말 이거 어른들한테 말하지 마. 라고 집요하게 다짐을 받았다. 미노리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건 유리 때문이야. 걔가 큐피드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미노리 다음에 자기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우는 거야. 선생님한테 큐피드 놀이에 대해서 다 풀어놓고 말이야. 그 놀이를 들킨 다이스케와 가오리는 부모님과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다이스케는 입을 삐쭉 내밀고 흥미없다는 듯이 얼굴을 휙 돌렸다.
미노리의 과거 절친 사카다 미와의 이야기. 걔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미노리랑 얘기하는 게 즐겁고 재밌다는 말이나 절친이라는 말도 전부 거짓말처럼 들리거든. 학교에서 그 놀이를 할 때는 미노리를 불러서 미노리를 위주로 놀았지만 학교가 끝난 후에 함께 노는 건 거의 보질 못했어. 올해 들어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부쩍 많아진 미노리. 짝을 바꿀 때 인기가 많아졌고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잘 나가는 쪽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미노리. 미노리한테 다이스케를 빼앗겼다면서 유리가 가오리 몰래 미노리 험담을 자주 했었어. 다이스케가 못 나가는 애를 좋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말을 하더라니까. 자기가 훨씬 더 예쁜데 다이스케한테 정말 실망했다고 말이야. 미노리를 두고 한 말이지만 자신에 대한 굴욕처럼 받아들였는지 사카다는 화를 냈다. 절친이라고는 해도 가오리도 어차피 유리랑 똑같아. 그 둘은 미노리에게 줄리아 인형이 없다는 걸 알고 비웃었어. 함께 놀고 싶지만 미노리한테는 인형이 없으니까 그 애를 가정부로 끼워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인형을 사라고 하더라고. 해당 학년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갖고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줄리아 인형은 옷을 여러 벌 갈아입히면서 놀 수 있다. 가정부는 유리랑 가오리의 인형 옷을 갈아입히거나 집을 꾸밀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인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야. 가구를 배치하고 식기를 진열하고 집안을 다 정돈하면 그때 주인공 줄리아가 놀러 나온다. 미노리네 집은 엄격해. 사카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남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형을 사줘봤자 동생이 험하게 갖고 놀다 망가뜨린다면서 아예 사주지를 않았어. 저 언젠가 한번. 잠긴 목소리로 사카다가 말을 이었다. 미노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의한 적이 있었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미노리가 장난감 욕심이 많아졌다고 말이야. 드라마랑 만화 영화도 많이 보려고 해서 애를 먹이고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대. 그리고 내가 다시 잘 못 나가면 그건 엄마 탓이야 라고 말했나 봐. 전화를 끊은 후에 우리 엄마가 잘 못 나간다는 게 뭔데? 하고 물어보아서 다 알았지. 난 그때 미노리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쌤통이라며 고소해했었어. 울음소리에 섞여 숨소리만 나는 목소리로 사카다가 중얼거렸다. 미노리가 그 그룹에 필사적으로 끼려는 모습이 꼴사나웠어. 미노리의 절친 가오리가 심리상담사의 권유를 받아서 쓴 수기. 아직도 미노리가 죽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옆에 있던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괴로워했어요. 미노리는 큐피드 놀이 말고 다른 놀이도 하자고 말했죠. 유령이 무섭기도 하고 언젠가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큐피드 놀이만 했어요. 미노리는 운동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애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줄리아 인형도 없으니까 뭘 같이 하면서 놀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스다 아카네가 마지막으로 미노리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사고가 있기 전날 아카네는 우연히 정말 오랜만에 미노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신사 앞을 지났는데 신사로 이어지는 긴 계단의 맨 아래 미노리가 앉아 있었다. 지나칠까도 생각했지만 미노리가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요즘 미노리는 3반의 중심 그룹에서 리더가 됐으니까 그 반에
예쁘장한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카네랑 이야기하는 거 오랜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미노리의 옆에 빨간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가나 보네.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 아이들과 놀았을 텐데. 미노리는 과자를 사러 가자고 했다. 신사 바로 옆에 할머니 혼자서 장사하는 과자 가게가 있다. 미노리의 손에는 10엔짜리 동전이 하나 들려 있었다. 자전거에서 내린 아카네는 좋아 라고 대답했다. 가게에서 산 것은 가장 값싼 10엔짜리 껌. 계단에 나란히 앉은 다음 미노리는 그 껌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을 아카네에게 건넸다. 둘은 한참 동안 그 껌을 씹었다. 아카네, 넌 유령을 믿니? 미노리가 말했다. 산반에서 유행하는 놀이에 대해서는 함께 학교에 다니는 기리애한테서 들었다. 머리를 풀고 멋을 부린 미노리는 이미 아카네가 알던 유치원 때의 미노리가 아닌 것 같았다.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안 믿어. 아카네는 대답했다. 단호한 대답에 미노리는 놀란 것 같았다. 바로 왜? 라고 물었다. 아카네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령이 되어서라도 날 보러 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엄마는 늘 나를 걱정했으니까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계속 기다렸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야. 유령 따위는 없다고. 그건 성불을 해서 그래. 씹던 껌을 퇴하고 땅바닥에 뱉더니 미노리가 말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성불한 유령은 현세로 돌아올 수가 없거든. 그쪽 세계는 행복하고 편안해서 괴로움 따위는 없으니까 이쪽 세계로 돌아올 생각은 다들 하지를 않는데. 그래도 난 없다고 생각해. 유령을 본 적도 없잖아. 아카네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걸 보고 미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에 만날 때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괜히 말을 걸었다고 후회하면서 껌을 씹고 있는데 불쑥 미노리가 말했다. 미안해. 갑자기 사과해서 당황했다. 엉겁결에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미노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신발 끝을 바라보았다. 계단 위쪽에 있는 키 큰 편백나무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다들 왜 그렇게 못하지? 못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바보처럼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잖아. 다른 애들은 내가 고지식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걔들이 그래. 걔들이 고지식하다고. 아카네의 기억 속에서 미노리는 머리가 영특한 아이였다. 지금도 그렇다. 아카네가 모르는 무언가를 분명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미노리가 뭐라고 말했다.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서 무슨 말이냐고 또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았다. 별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돌렸다. 아카네는 화가 났다. 이러려면 말을 하지나 말지, 시시하기는. 하지만 흘려들은 바로 다음 순간 미노리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반추할 수가 있었다.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미노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다. 10엔짜리 하나 움직일 배짱도 없는 주제에. 더 이상 캐물으면 미노리가 화낼 것 같았다. 눈치껏 알아맞혀 보라는 그 태도에 짜증이 나서 아카네는 바로 미노리와 헤어졌다.
미노리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카네는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오다가 신사 계단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여기에 함께 앉아 있었던 미노리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 정말 거짓말 같다. 그날 앉았던 신사 안까지 쭉 이어지는 기다란 계단을 혼자서 올라갔다. 전부 몇 단일까? 30계단까지 와서 한가운데에 걸터 앉았다. 뒤를 돌아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발밑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학교를 땡땡이 치고 싶어서 여기서 멍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다. 기리에와 싸우다가 심한 소리를 들은 아카네는 그에 못지않게 심한 말을 되받아치고는 우울해졌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붕 날아서 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픈 건 싫지만 다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왕이면 입원할 정도로 다쳐서 한동안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말이다. 입원하면 틀림없이 할머니랑 아빠가 뭐든 다 들어줄 것이다. 다른 애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자고 TV도 마음껏 볼 수 있다. 책도 읽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다. 엄마가 입원했을 때 자주 병문안을 갔던 시립병원. 그 병원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나오는 매점에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가 있었다. 딸기와 치즈케이크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아카네는 아주 좋아했다. 그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느끼한 맛과 향기를 상상하니 점점 매력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입원하면 아마 기리에도 걱정할 것이다. 싸운 걸 깊이 반성하고 사과할 것이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험삼아 다리를 구부렸다. 점프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나, 둘 하고 마음속으로 세었다. 뛸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 둘. 날이 저물 때까지 여기서 점프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지만 아카네는 결국 뛰어내리지 못했다. 뛰어내리지 못했다기보다 사실은 자신이 그런 짓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대로 집에 돌아갔다. 다음 날 학교에 갈 시간이 되니 기리에가 평소처럼 안녕 이라면서 마중을 나왔다. 아, 이렇게 될 줄이야. 예상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났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꽤 멀리 떨어진 땅바닥을 다시 바라보았다. 미노리가 책가방을 놓고 앉았던 장소. 그때의 시벤으로 산 껌은 아니겠지만 땅바닥에 누군가가 막 뱉어놓은 껌이 있다. 계단의 맨 위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는 학교 운동장도 보인다. 그네가 있던 곳에 어떤 여자아이가 보였다. 누구지? 빨간색 철기둥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곳에 그네가 있던 때를 떠올렸다. 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여기서는 손바닥에 쏙 잡힐 것 같은 그네. 그 그네에서 흔들리는 미노리. 아주 옛날 계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하늘을 나는 기분. 이번에는 미노리처럼 그네를 타는 자신을 시뮬레이션 해본다. 높이, 더 높이, 정신없이 그네를 탄다. 점점 붙는 가속도. 고개를 숙이면 거꾸로 된 세상이 눈에서 빙글빙글 돈다. 옆에 있는 가오리는 조용하고 얌전하게 그네를 탄다. 옆은 보지도 않고 두려움 없이 그저 열심히 그네를 탄다. 생각난다. 기리에는 내가 싫다고 했다. 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며 울었을 때 보았던 기리에의 얼굴. 슬픔이 가슴에서 북받치고 스스로가 가여워서 엄마, 엄마 하고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기리에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너는 엄마가 없다는 핑계로 어리광을 부리는 거라고.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고 다들 날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를 바랐다. 다음 날 기리에가 사과하러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뛰어내려 버리자고 생각했다. 아픈 건 싫지만 다치고 싶었다. 철컹하고 쇠사슬 소리가 들렸다. 몸 안쪽이 붕 떠오르는 감각. 정신없이 속도를 냈다. 좌우로 마구 흔들리는 경치. 앞뒤로 흔들리는 몸과 그네. 지금까지 가장 높이 날아올랐다고 피부로 느낀 순간 손으로 쇠사슬을 놓았다. 몸이 부응하고 날아오른다. 신발이 벗겨진다. 양손이 앞으로 나온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팔이 먼저 땅바닥에 닿는다. 휘파람은 왜 멀리까지 들릴까요? 저 구름은 왜 나를 기다리나요? 알려줘요, 할아버지. 알려줘요, 할아버지. 알려줘요, 알름의 전나무여. 땅바닥이 바로 눈앞에 있다. 시야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 들었다.